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새벽입니다. 전은책입니다. 올해도 다 끝나갑니다. 저는 지난 11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김동연이 이재명의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걸 보면서 이 나라 사법부가 과연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곳인지 지금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오면서 제가 갓 변호사가 됐던 4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엉터리 판결을 요즘 심심치 않게 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한때 미국에서 유행했던 것처럼 젊은 판사들이 서리근 이념에 경도되어 적극적 사법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적극적 사법, 사법 적극주의. 그렇습니다. 법조문이 추상적인 것을 이용해서 판사들이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입법 작용과 같은 효과를 내는 현상 말입니다. 그 경우에 판사는 자신이 마치 왕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대로 세상이 바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판사는 사법 재량을 가지고 있고 그 재량의 범위에서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념에 젖은 판사가 법조문의 추상성을 이용하여 판사 자신이 입법작용과 같은 과도한 법 해석을 하는 것은 자칫 자의적인 판결로서 이 정의와 동떨어진 결정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사법 적극주의를 경계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저 논리에만 꿰어 맞추다 보니 진실과 정의와는 거리가 한참 먼 판결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우리는 사법부가 존경받는 사법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김동연이 판결에 대해 검찰의 항소 이유 핵심은 이렇습니다. 1심 판결에는 최종 법칙 및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 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최종 법칙 위배, 상식 위배, 그리고 경험칙 위배. 저는 방송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상식 위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검찰은 위증교사 1심 무죄를 선고한 판결문에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에 나온 점을 다시 확인하면 이 대부분의 법조인과 언론은 이번 판결문 내용 중에 피고인 이재명이 객관적인 정황에 비춰 성남시청과 KBS 간에 피고인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 내지 합의가 실제 없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시할 부분을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의 표현을 이렇습니다. 김병양 전 성남시장 측과 KBS 사이에 피고인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 내지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동연 재판부는 김병양과 KBS 간에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피고인 이재명도 알만한 객관적인 정황 5가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뒤에 피고인 이재명에게는 그럼에도 위증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러면서 무죄를 선고를 한 겁니다. 이 논리적 모순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 판결문의 모순을 과연 1심 재판부를 몰랐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억지로 무죄 결론으로 이끌리다 보니 버려진 논리적 모순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배석 판사가 써온 판결문 초안을 김동연 부장이 임의로 뜯어 고치다 보니 이렇게 논리적 모순을 빚은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에 검찰은 없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한 점은 명백한 고의라는 주장을 항소 이유서에 적시를 했습니다. 사실 김병양과 KBS 간의 합의는 재판 내내 쟁점이 됐습니다. 과연 그러한 합의가 있었느냐, 협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검찰은 이재명이 이런 합의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김진성에게 4차례나 전화를 걸어서 이런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위증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증거를 제출한 2018년 12월 20일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KBS 측하고 당시의 성남시하고 얘기를 해서 내가 시킨 걸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고소를 취소해주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한다. 자, 그러자 김진성은 기억도 잘 안 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실이 없으니 김진성의 기억이 있을 리가 없죠. 자, 그러자 이재명은 재차 그 사실을 김진성에게 주입을 합니다. 협의서 측하고 시청 측이 일종의 협의를 한 거, 그 부분을 좀 기억해 주면 도움이 좀 될 것 같다. 아주 노골적으로 그걸 기억을 해달라는 말은 그 말을 좀 해달라. 이렇게 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김진성은 어떤 취지로 저기를 해야 하는지 이렇게 되물었고, 이재명은 자, 그러면 내가 변론 요지서를 보내드릴게 라며 텔레그램으로 변론 요지서를 보냈습니다. 이 당시에 이재명은 명색이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리고 김진성은 이재명과 아주 친분이 돈독한 뒷배인 김인섭과 또 절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변론 요지서를 보내준 이틀 뒤인 12월 24일 이재명은 다시 김진성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김진성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변론 요지서에 모르는 내용도 많더라. 최철호 PD한테 고소를 취하해 준다고 약속을 미리 했었다는 그 내용은 모르겠다. 그때는 이제 애매한 게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성남시 내부에서 누가 KBS랑 연결이 돼 있을지 모른다. 그러자 이재명은 명백한 위증교사의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재명은 계속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모른다. 내가 성남시청을 떠났기 때문에 대두군다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김진성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보다 더 확실한 위증교사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대해 이재명은 그냥 있는 대로 말해달라, 좀 기억을 해주면 등 자신이 김진성에게 했던 말을 근거로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사실대로 말해달라, 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무려 12회나 한 것이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증교사범은 교묘하게 위증을 교사한 뒤에 사실 그대로 말해달라, 진실을 밝혀달라 이러면서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듭니다. 재판부는 이재명을 위하여 심지어 형사법의 대원칙까지 소환을 했습니다.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이 이거로. 이 형사법 책을 펼치면 그런 말이 있죠. 인두비오 프로레오. 라틴어로 되어 있는 이 법원은 로마 공화정 때부터 내려오는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이 이거로. 저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재판을 할 때 왜 이런 형사법의 대원칙이 하필이면 박근혜 대통령만 피해가느냐 이렇게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동연 재판부가 이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이 이거로 인두비오 프로레오라는 로마법의 대원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칙에 반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판결문에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형사합의 33부 김동연 부장판사는 이재명을 위한 위증은 있었지만 그 위증을 교사한 고의는 없었다. 이런 하급심의 이상한 새로운 판례를 만든 셈이 됐습니다. 위증은 있었지만 위증을 교사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 이건 정말 새로운 판례입니다. 그 불명예를 살아생전 씻을 길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만약 김동연이 자신의 이념 성향에 따라 고의로 이재명에 대한 무죄 판결을 한 것이라면 김동연의 판결은 위정교사를 부인하는 또 하나의 범죄입니까? 아니면 다양한 논리와 생각이 용납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을 해야 하는, 용납이 되는 그런 판결입니까? 자, 이제 다른 문제를 좀 짚겠습니다. 제가 이제 MBC 뉴스비전 방송에서 한 말입니다. 어제 아침 폴 존슨의 모던 타임스를 다시 보다가 정말 놀라운 문장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TV조선 앵커 당시에 오프닝에서 한번 했던 말이었습니다. 폴 존슨이 1960년대 남미를 분석한 글이 이렇습니다. 경제는 동력을 잃었고 중산층은 줄면서 격차는 커졌다. 이 교육의 질은 낮아졌고 범죄율은 가차없이 증가했다. 무엇보다 계층 이동이 어려워져 빈곤층의 고착화가 시작됐다. 저는 7년 전에도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중산층이 무너지고 격차가 벌어지고 빈곤층의 영속화가 시작되면 민심 위반은 본격화됩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지금 격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산층, 심지어 3, 4분위 5가구 중에 한 가구가 적자 살림입니다. 중산층이 붕괴되는 현상은 지난 7년 동안 꾸준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솔직히 말해 탈규제가 진행되고 기업 여건이 개선되면서 진행 속도가 조금 더뎌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가 줄면서 여전히 중산층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중산층 회복과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그 어떤 정책도 아직 본격적으로 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2030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니 말입니다. 결국 아까운 시간만 흘렀습니다. 문재인 5년 동안 대한민국은 활기를 잃었는데 한번 꺼진 동력을 윤석열 정권이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고 할까요?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 적폐청산조차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쌌습니다. 그 결과 이제 역풍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중은 놀랍게도 둘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재명 구속이냐 윤석열 탄핵이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우리 경제는 아직 펀더멘탈이 살아있습니다. 11월 반도체 수출은 125억 달러로 10월 달보다 30.8%나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입니다. 11월 또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주가 된 삼성전자와 전 세계 HBM 독점을 실현한 SK하이닉스는 왜 지난 한 달 주가가 폭락했을까요?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이 신흥국까지 포함해서 한국 주식시장은 꼴찌입니다. 그런데 어제 또 하나 묘한 뉴스가 나왔죠.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앞으로 대중국 HBM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 틀어막겠다. 조 바이든 정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들어 우리만 지수가 하락했으니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반대하는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우리에게 트럼프는 이제 거대한 암초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문재인 정권 때 한국을 없는 것처럼 무시해버리고 김정은과 직거래를 즐겼습니다.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만나면서 문재인을 옆방에다 두었죠. 참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수많은 평전을 읽었지만 김대중 외에 노골적으로 노벨상을 탐낸 정치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달랐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안보는 상관없이 오로지 노벨상을 탐냈습니다. 노벨상을 훨씬 더 탐낸 겁니다. 그런 그가 다시 집권을 했는데 한국이 지난 1년 반도체와 자동차가 기사회생하면서 기껏 경제를 살려내고 나니 트럼프는 우리가 머니머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머니머신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기계로 보인 겁니다. 어쨌든 한국의 11월 수출액은 1.4% 증가한 563억 5천만 달러. 솔직히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그래서 1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보다 13.6%,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보다 13.6% 조금 감소를 했지만 말입니다. 11월 무역 수지는 56억 1천만 달러 흑자입니다. 이게 HBM 반도체가 만들어낸 흑자라고 봐야 합니다. 무역 수지는 작년 6월 이후에 18개월간 연속 지금 흑자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그나마 수출이 우리 경제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눈에 민생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자기 앞에 절벽이 있으니 말입니다.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고 경제를 말하지만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에게는 오직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국정 파탄만이 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면서 통치 구조를 바꾸는 개헌을 하자. 그리고 거국내각을 만들자. 왜 이석연은 지금 거국내각을 만들어야 하는 비상시국이라고 본 걸까요? 그런 국정 파탄에 불을 지피기 위해 민주당은 지금 총력전입니다. 주말마다 광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 모이지도 않은데 10만이 모였다, 20만이 모였다 이런 뻥튀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그 주말에 시위 현장 옆 건물에 가서 지켜봤지만 다른 일로 사실 갔었습니다. 사실 스님의 책을 살 목적으로 들린 김에 옆 건물에 올라가서 지켜봤지만 사실은 숫자가 몇십만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국회는 어제 2일 민주당 주도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 왜 했을까요? 국가를 마비시킬 목적이 아니라면 어떻게 감사원장을 탄핵을 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직무 독립성이 있는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 그리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을 지금 탄핵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장 검사장은 왜 탄핵했을까요?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한 것이 원인이 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안 보고와 관련해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소추안은 이틀 뒤인 12월 4일,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될 예정입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에 그리고 72시간 이내 사흘 안에 이 표결이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검사를 비롯한 검사 3명 탄핵안은 민주당 주도로 가결은 확실시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소추안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6개월 이상,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감사원과 중앙지검장은 수장을 잃은 채 흘러가게 됩니다. 이로써 최재해 이창수와 서울중앙지검의 조상원 4차장 검사, 그리고 최재훈 법무부 2부장 검사, 이런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처리가 되면 민주당은 지금까지 무려 18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거나 의결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 200명 가까운 평검사들이 차장검사 3명, 부장검사 33명, 부부장검사 21명에 이어서 검찰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이 다른 검찰청, 가령 북부지검, 동부지검 이런 검사장들도 검사들 게시판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2일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검사 탄핵소추 관련 평검사 의견이라는 글에서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특정 사건의 수사와 처분이 당부를 이유로 이에 관여한 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에 대응하여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이번이 중앙지검장 등 탄핵소추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과연 이런 평검사들의 목소리가 이재명의 귀에 들리기는 할까요? 그 이재명 입에서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과거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할 때 썼던 말입니다. 이재명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집권 여당이 말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 정권이 소속된 당은 자기가 말해놓고 기억도 못하는 건지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이라 의미를 안 두는 건지 스스로 한 말을 뒤집는다. 이게 지금 이재명의 말입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 이복현 금감원장이 상법 개정을 외치다가 기껏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돌아섰다. 또 한동훈은 최상병 특검법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말이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도 정부 여당의 말 바꾸기 사례를 취합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마 그 두 건 외에 잘 생각이 나지 않았던 모양이죠. 이재명은 여당을 향해 집단 강박증에 걸린 건지 기억상실증에 걸린 건지라며 비꼬았습니다. 자, 그런데 언론은 이재명이야말로 말을 바꾸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이 말을 바꾼 대표적 사례는 이른바 검투세 문제입니다. 선거법 개정을 놓고도 이재명은 말을 바꿨죠. 이재명은 대선 출마 당시에 비례대표 확대 및 위성정당 금지를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 총선에서 질 수 있다
이런 당내의 우리가 커지자 병리병 비례대표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과거의 비례대표 제도 그대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데 지난 1월 이재명은 다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을 만드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작년 6월 교섭단체 대표인설에서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9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는 명백히 불법 부당한 체포동의안이 가결은 정치검찰이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면서 부기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의 이런 말 바꾸기가 그 지지자들 말처럼 이재명식 실용주의일까요? 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지금 헤어나기 힘든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인섭이 백인동 로비로 징역 5년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대북송금은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받은 이화영의 2심 선고가 또 하나의 못을 박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재명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는 끝났습니다. 그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 지금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어떻게든 국정 파탄을 이끌어보겠다. 그러고 보니 요즘처럼 민주당이 선전선동에 데마고깅 그리고 프로파간다에 일심인 적이 있었을까요? 미국 28대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은 미국인의 역사란 책에서 민중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다 이렇게 썼습니다. 모택동, 중국에서 마오쩌둥이라고 부르는 모택동은 민심은 천심이다 이런 말을 자주 했었죠. 도널드 트럼프가 우드로 윌슨의 책을 읽었으면 아마 코웃음을 치겠지만 말입니다. 우리 야당 정치인들은 어떨까요? 그들에게도 민중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일까요?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